있어요. 앞에는 처음에 끝값을 뚫는 버튼이고요. 뒤에 버튼은 진입값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께서는 여단 아래로 내려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입값 시간. 노래방에 차가 있어요. 미디어를 사용한다면 뭐 좋으냐 이제 뭐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크레스탈 어프로치 할 때 수학커상의 셀라인 대신에 이것만 딱 떼려고 그러면은 찢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오랄 뮤코자를 남겨서 상악동 점막 쪽에 붙여서 올린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올려놔서 이렇게 된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중에서 파는 콜라겐 멤브레인, 왜냐면 하다 보면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뼈가루, 이제 시중에 파는 뼈가루를 이용해서 이제 필링을 했습니다. 여러 뼈가루가 있습니다만 요즘은 재료들이 다 좋아져서 뭘 써도 뭐 크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이제 조금 비싼 금융 공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비싼 뼈가루를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금융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받고자 비싼 차폐막도 뭐 이런 정도의 차폐막은 시중에 나오는 어떤 걸 써도 크게 시장을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 긁어내지 않고 완성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1.5개월까지는 이제 창상내 주사를 직접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얼리 스테이지인 경우에는 이제 그래프트 내로 인젝션을 하시고, 그 다음에 3개월 됐을 때, 5개월 됐을 때 보면요. 이제 제가 이제 한 달 좀 반 정도 되고 나서는 더 안 들어가도 되겠다 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 주사를 좀 놓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3개월, 5개월 봤을 때는 이제는 뭐 다 힐링이 됐어요. 힐링이 돼서 이제는 그래프트를 내가 물론 중간에 이 부분에 약간의 국소적인 로스가 있었지만 전체 다 그래프트를 망치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없이 전체적으로 다 됐다. 3개월쯤 되면은 주사 바늘을 찔러도 안 들어갑니다. 자, 물론 윤종일 원장처럼 몽둥이 같은 걸 써서 넣으면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아까 일회용 주사기 이제 바늘이 굵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 파고 들어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한 3개월 되면은 그래프트가 이제 어느 정도 컨솔리데이션 되기 때문에 뭐 거기에 맞는 이제 주사기, 아까 본래 주사기나 뭐 기타 이런 것들을 쓰시면 물론 조금씩 놔주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이분은 이제 다시 5개월 됐을 때 엑스레이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뼈 로스가 약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재신 개원과 원장님이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환자분은 이 이후로 이제 저를 다시 보진 않고 다시 보내주신 원장님께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됐던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음두 초기에 디브라이드먼트 하면서 PDRN 인젝션,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 이제 항생제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시면 우리가 대규모의 그래프트 로스나 케이스 자체를 완전히 망치는 그런 것들은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푹 파졌죠. 버티컬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버티컬 리치 오그멘테이션 해야 되는데 이제 사이너스 플로어를 우리가 버티컬로 올린 상악부지 버티컬로 올리는 경우는 상악동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알베올라 리치잖아요. 리치라는 건 올라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올라와 있는 걸 모양을 만들어줘야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상악동 오리식소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복합적인 좀 디펙트라서 중요한 거는 이제 디펙트의 분석이 되게 중요해요. 그냥 버티컬로 꺼졌는데 내가 실력이 좋다고 올린다거나 재료가 좋다고 올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조건을 봐야 되는데 결국엔 기댈 곳이 있어요. 그래프트가 기댈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여기는 소고치 뒤에 그 치조골의 레벨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랑니 쪽, 매복 사랑니 쪽이 경계선 부분에 치조골이 버티컬하게 살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 기대서 할 수가 있다. 즉 CT를 보면은 여기에 치조골이 레벨이 살아있고 있기 때문에 대략 여기를 연결하는 이러한 수직적인 골재생이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소구치의 치주가 좋지 않아서 치골 레벨이 여기까지 내려가 있다. 그러면 못합니다. 못하든지 아니면 이 소구치를 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겠죠. PRN을 이용한 앙케이스 극복 사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지금 준비를 좀 하고 계시는데요. 강연 들으겠습니다. 치과 치료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죠. 사실은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환자 입장에서는 이 구강 관리나 치과 관리를 참 잘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런 염증이라거나 부작용이라거나 여러 가지 위험으로 인해서 치과 가기가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 꺼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PDRN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치과 치료에 도움이 좀 된다면 환자분들도 조금 더 편안하게 치과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진 원장입니다. 1년에 여러 번 강의를 하지만 지금 준비한 이 강의처럼 개인적으로 되게 부담이 됐던 강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권영대 교수님, 그리고 구빈태 교수님, 그리고 제가 그 수련회 시절에 케이스들을 보면서 대가라고 생각했던 김성원 원장님과 같이 연단에 쓸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큰 영광이지만 또 이런 케이스들을 정리하면서 이런 케이스들로 충분히 원장님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을까 해서 개인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25분 시간 동안 짧게나마 원장님들께 도움이 되는 증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저는 PDRN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쓸 예정이라고 좀 작용해봤고요. 대 교수님께서 보여드린 것처럼 몬드의 힐링이 늦어지는 환자 아니면 메디칼리 컴프로마이즈된 환자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몬드의 힐링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이 되는 어떤 게 없을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봤고요. 소프트 티슈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적절한 케라티나이즈드의 진지마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APF를 통해서 베스티뷸로플라스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베스티뷸의 깊이를 동일한 진지바의 하이트를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페리임플란트 소프트 티슈의 비율이 1대 1.5라고 한다면 임플란트는 그 반대입니다. 1.5대 1의 정도의 비율로 위드스와 하이트, 즉 베이스의 위드스와 하이트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3.0mm의 진지바의 커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자연치에서는 2mm 정도의 두께도 충분하겠지만 임플란트 주변에 있어서는 4.5mm. 그래서 소프트 티슈 매니지를 잘 하시는 원장님들을 보시면 하이트를 수직적으로 올릴 때 두께도 같이 증가시켜줘야 되는 것들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립을 했습니다. 베스티뷸로플라스티를 하지 않고 환자가 고령이었고 연조직에 대한 수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저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1, 2년 정도 팔로우업을 하다 보면은 저렇게 리세션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들 아실 건데요. 자,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들은 APF를 먼저 해줍니다. 저는 베스티뷸의 깊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APF를 먼저 해주고요. 파셜 스크니스로 다이섹션을 해주고 저는 또 구강외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구강외과 교과서에 있는 대로 카잔지안 선생님의 테크닉, 즉 에이펙스에 내가 새로 만들고자 하는 베스티뷸 레벨에서 골막을 완벽하게 잘라줘서 코티칼 부분을 노출시켜주는 줄식, 즉 코티칼 익스포저를 시켜주는 그 카잔지안 테크닉을 좋아하게 되는데요. 상방에 가려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잘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건강하고 특별한 그 메디칼리 컴프로마이즈 되지 않는 환자들이라면 이노베이션으로 인해서 프리진지바 그래프트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리바스칼라리제이션이 일어나는데 제가 관심이 있었던 그럼 이때 혈관 재생을 도와줄 수 있는 VEGF와 같은 그런 그로스 팩터들이 빨리 풍부하게 나올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한다라고 그러고 고스트 그래프트라고 표현하는 이런 힐점 현상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FGG를 하고 났을 때 이 FGG 프리진지바 그래프트가 다 생착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거 자체도 일단은 노말 힐링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떤 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저질환이 있거나 힐링이 그 릴레이되는 환자에 있어서 조금 더 불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도너 사이트의 문제입니다. 도너 사이트가 약 4주, 6주가 지나더라도 저렇게 상피화가 좀 지연되거나 내부 완벽한 힐링, 즉 프리진지바 그래프트의 두께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싫어서 요즘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은 환자들한테 입천장에서 뛰는 거를 싫어해서요. 아까 권영대 교수님께서 글코그라프트 비싼 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저렴한 알로제닉 파샤라타를 좋아합니다. 생산하는 데가 많이 없기는 한데요. 파샤라타는 대퇴부 근막입니다. 이것들은 동종의 그렇기 때문에 사체에서 가공을 그 채취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도너에 따라 상태에 따라서 이 두께가 좀 다르게 되는데요. 어쨌든 얘를 쓰는 가장 좋은 목적은
플레이트에서 떼지 않는다는 그 정도로 계속 페리 임플란트 뮤코사이티스가 생겨서 그렇게 되면 보철을 빼놨다가 좀 सब사이드 되면 또 만들고 이게 반복이 돼서 임플란트를 뺄까 고민을 했는데 저랑 같이 있는 보철 관장님께서 베스티뷸로플라스트랑 FGC만 해주면 한번 버텨볼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새로 만들어볼 수 있겠다 그래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페리오스탈 페네스트레이션 해주고 상방에 있는 절개선 아래쪽에 있는 골막에 봉합해주고요. FGG 대신에 저 알로제닉 파샤라타를 본 택을 이용해서 노출된 골막에 고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주변에 FGG와 출시가 동일합니다. 데드 스페이스 없이 즉 혈관화가 잘 돼야 저쪽 생착이 좋으니까 추가적인 수처들을 봉합해서 해주게 되겠고요. 그러고 나면 근데 간혹가다 이런 일들이 또 생깁니다. 이분은 물론 고령의 환자였고 하긴 하겠지만 1주, 2주째 지나면서 누가 1주째 이런 걸 보면 FGG 때와 마찬가지로 혈관화의 그런 어떤 딜레이로 인해 가지고 상방 쪽에 저런 염증 반응들이 생기면서 저렇게 누런 것들이 상추액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2주 많이 생겨 있고 그래서 릴리징 시즌에서 땡기는 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물론 연조직에 대한 대상 수술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손이 막 좋은 편이 아니어서 하나의 수술을 할 때 하나에만 집중합니다. 본을 만들고자 할 때는 연조직은 나중에 걱정하고 본에만 집중하자 그래서 물론 베스티뷸의 획도 낮고 페라사이즈 효과도 없지만 일단은 본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럼 다음 저렇게 따라 들어갑니다. 그럼 쭉 저항이 있는 부위는 앞으로 딱딱한 손가락이 있으니까 상관없고 있는데 쭉 들어가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럼 저기가 돌아가는 원래다가 불사이 사인이 보였던 그 부위라고 해서 여러 번 이 환자는 멀리 있어서 올 수 없으니까 한 번 오시면 며칠씩 계시다가 하거든요. 그러면 2, 3일 간격으로 불러서 계시는 동안은 가능한 자주 낮추려고 합니다. 또한 그러고 나면 3개월 펠로업 때 이렇게 특별한 인펜션 사인은 없지만 아까 저 불사이 사인이 보였던 부위 쪽은 저렇게 약간 피스출라처럼 보이긴 하는데 계속 PDR에 인젝션 해주고 나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보시면 그때쯤 찍은 CT 보면은 좀 줄어든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4개월까지 기다려서 이렇게까지 됐는데 으로 생기는 경우는 우리가 히팅 네크로시스라고 하는데 뭐 인접한 치아에 인펙션이 전염되거나 이런 경우를 간혹가다 보기는 하는데 저도 잘 나서 임플란트 ISQ 밸류도 다 괜찮고 모든 게 괜찮지만 에이펙스가 리전이 시작됩니다. CT를 봅니다. 플랩 열고 에이펙스 쪽에서만 임플란트에 에이피코렉토미를 해줍니다. 근담부를 잘라내줘야지만 임플란트 뒤쪽에 있는 부위까지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깨끗하게 큐렛 해주고 몬그래프트 해주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던 케이스인데요. 보시면 CT상으로 보면은 고리식대 들어가 있는 양상을 보실 수 있고요. 보시면 수루 3개월째 연조직 힐링을 잘 됐고 베스티뷸의 일신전을 줬기 때문에 상방의 그 연조직은 임플란트 주변 보철물에 있는 어떤 리세션이나 이런 건 보이지 않습니다. 6개월째 이제 2년째 팔로우하면서 전혀 문제를 만들지 않고 임플란트 에이펙스를 자른다고 하더라도 저기 임플란트 에이펙스 부위까지 응력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임플란트 롱제비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년째 CT가 되겠고요. 근데 이게 2년 별로 CT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뭐 완벽하게 보라 잘 되어 있는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 비말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런 케이스들이 만나게 되면 임플란트 로딩 이후에 생기는 페리임플란타이티스는 잘 모르겠으나 수술 직후나 혹은 수술 중 하고 나서 최종 무참을 딜리버리 되고 나서 이런 레트로그레이드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피스툴라가 보일 거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한번 이런 PDRN을 인젝해 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고 아직 이런 케이스는 적용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뼈를 잘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게 시그널링 몰레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유정훈 원장님께서도 처음에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전에는 골재생을 촉진시켜주기 위해서 PDGF와 TGF-베타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플라이틀릿 안에 있으니까 PRF나 PRP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골재생의 예후를 좋게 가져갔다라고 한다면요. 하지만 그런데 이 PRP나 PRF를 만든다고 하더라면 얘가 얼마만큼 골재생의 전 과정에 있어서 언제 릴리즈가 돼서 언제 유효한 역할을 해줄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할 때 한번 넣어주고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PDRN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내원할 때마다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때 아까 임준호 원장님은 에브리 비짓 에브리 인젝션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럴 때마다 인젝션을 해주면 내가 골재생의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그런
골재생의 그런 예우를 좋게 하는 방법으로 컨트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광범위하거나 아니면 디펙트의 형태가 불리해서 골재생의 예우가 떨어질 거라는 그냥 저의 결론은 PDRN 일단 일거양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PDRN을 앞으로 이렇게 지금 쓰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케이스들에까지도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써본 입장에서는 충분히 연조직의 힐링에서는 충분히 예지성 있는 결과를 보이는 것 같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 아까 여기가 연구회를 만들어서 유현 원장님이 계속 적응증을 찾고 술식들을 개발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임상에 좀 더 많은 도움이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품이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합성 PDRN은 저희가 정확히 얘기하면 합성 DNA 같은 건데 저희가 사실 뭐 조금 관심 갖고 좀 들여다봤었어요. 근데 베이스 페어 하나당 몇십 센트인가 뭐 그래요. 몇 센트?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걸 계산을 두드려봤더니 DNA 30cc 하려면 수억 원이 들어요. 수천만 원. 엄청나게 됩니다. 그래서 적으로 롱덤은 제가 이따가 세컨 섹션에서 몇 케이스 보여드리긴 할 건데요. 현재 한 1년 반, 2년 정도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제가 이따가 잠깐 말씀드릴 건데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 우리 면역 세포들이 1차, 2차 두 번 나눠서 이렇게 동원이 돼요. 그때 대략적으로 2차가 불러와서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는 시간이 5일에서 7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직 그거에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약 한 2주 정도에서 4주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속 기간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트랜스덕션 이펙트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2주에서 4주 사이에 인젝션을 주로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때 면역 반응 결과를 보고 판단해서 다시 인젝션 하기 때문이죠. 본래주사는 하지 않을 경우 이것도 제가 이따가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골반에도 굉장히 많은 스템셀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페로스테라 인젝션도 굉장히 좋은 인젝션 방법이고요. 거기에는 우리 골재생을 도와주는, 사실은 우리 골재생을 도와주는 핵심 세포는 대식세포거든요. 제가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대식세포의 핵심이 골막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 페노스테라 인젝션 하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문제는 주사하기가 어렵죠. 되게 좁고 스페이스가 좁고 단단하고 리텐션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할 수 있으면 당연히 골막 주사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죠. 통증은 당연히 마취해야 됩니다. 마취 안 하고 했다가는 이제 환자분이 그다음부터 두 번 다시 안 맞는다고 하실 때거든요. 사실은 피다 인젝션이 제가 아까 에브리 인젝션 얘기했잖아요. 근데 올 때마다 주사를 놔야 돼요. 근데 올 때마다 아프면 두 번 다시 안 옵니다. 그래서 매니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타겟팅을 하려면 환자분이 안 아프셔야 돼요. 안 아파야 그 안 아픈 그 손상 부위를 제대로 찌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를 조금 하시면서 하시면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선으로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는 순서는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 카트리지 담아도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누르시면 장착이 끝납니다. 이 상태에서 전용 리드를 열어서 이걸 이제 끝벽을 뚫는 전용 리드를 쓰셔야 됩니다. 이것을 여기다가 살짝 띄워주십니다. 얘는 회전하기 때문에 손으로 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겠죠? 이렇게 넣고 여기 보시면 잠금 버튼이 있어요. 그 잠금 버튼을 누르면 잠깁니다. 여기에 그러면 잠기는 거예요. 안 빠지죠? 그 상태에서 볼을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본 밀도를 이제 비슷하게 맞는 나무 블럭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이제 스폰지로스 공간이고 여기 얘가 코티칼 본이죠. 코티칼 본을 이렇게 뚫어요. 자, 여기서 그 뚫는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안전을 위해서 두 번 쿵쿵 하고 이제 얘가 울릴 거예요. 진동이 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1초 있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면 되죠. 누른 다음에 쿵쿵 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죠. 잘 보이시나요? 네. 자, 들어갔죠? 네. 코티카볼을 뚫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주입 버튼을 그냥 누르시면 돼요. 끝난 상태, 손가락만 옮겨서 누르면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물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예. 잘 보시면 코티카볼은
전혀 이상이 없고 안에서만 이렇게 약물이 터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상상이 가시겠죠? 포토갑을 뚫고 안에 약물이 이렇게 쭉 터질 수 있게. 그 다음에 멈출 때는 딱 놓으시면 멈추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잘못 떴네 그러면 해가지고 옮긴 다음에 요 버튼만 손가락만 다시 밑으로 옮기신 다음에 하시면 돼요. 잘못 눌러서 실수한 걸 대비해서 얘는 누르면 바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